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사 덕후 고양이 역덕캣입니다. 오늘은 본격 춘추 전국사 3편 정나라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전 편을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살펴보면 주나라가 만든 혈연 중심의 봉건제가 어떻게 주나라를 약화시켜 갔는지를 압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나라의 일대 제후는 주선왕의 동생 희우입니다. 주선왕은 폭군 주여왕의 아들로 주여왕의 폭정으로 도탄에 빠졌던 주나라를 다시금 정상화시킨 중흥의 군주였습니다. 주선왕은 제위 22년째인 기원전 806년 충실하게 자신을 보좌해온 아우 희우에게 정나라 땅을 봉토로 삼아 백작의 직위를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희우는 정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선왕이 죽고 그 아들 주유왕이 왕이 된 후 주유왕은 정백우를 국무총리격인 사도에 임명하여 자신을 보필하게 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774년, 즉 신우가 견융족을 끌어들여 주유왕을 몰아내기 3년 전이었습니다. 정백우는 실정을 거듭하던 주유왕을 여러 차례 교화하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기원전 771년 견융에 침입돼 군대를 지휘하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사후에 그는 정나라 황공으로 추중되어 정황공으로 불리게 됩니다. 정황공의 아들 정무공 희굴돌은 위무공 희화와 함께 주평왕의 동천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나라는 주나라 왕실과 가장 가까운 친척 국가였고, 따라서 주평왕과 정무공은 마치 한몸처럼 서로를 도우며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평왕의 시기에는 아직 주왕실의 권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각 국가 간의 정당성 없는 전쟁은 금기시되거나 최소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무공은 인근의 동객과 회나라를 침공하여 정복하고 정나라 영역을 넓혔습니다. 당시 주나라는 동쪽의 주평왕과 서쪽의 주휴왕 간 내전이 한창인 시절이었고 주휴왕 쪽의 지지 세력은 괭나라였습니다. 정무공의 동괴, 회나라 침공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무공은 기원전 771년부터 744년까지 27년간 재위하면서 계속 주나라의 승상격인 경사로서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나라의 동괴, 회나라 원정은 주평왕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나라가 동괴과 회나라를 장악하고 영토를 넓히자 정나라 자체가 일약 강력한 제후국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됩니다. 정무공은 회나라로 수도를 옮겨 신정이라고 칭하고 제읍에다가 관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제읍은 옛날에 주나라 모강이 호랑이를 가두고 기른 곳이라고 하여 호래라고도 불렸는데 제읍에 쌓은 관이 나중에 낙양의 관문이 되는 호래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TMI입니다만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여포와 싸운 곳이 바로 이 호래관이죠. 그리고 이 호래관을 정무공이 제어했다는 것은 곧 동쪽으로 이주한 주나라의 방어를 정무공이 일임하고 있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은 주평왕과 정무공 간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정나라는 주나라와 한 몸이었던 것이죠.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혈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실과 제후들 간의 혈연 관계가 끈끈할 때는 이 제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혈연 관계가 느슨해지면 자연히 이 제도 역시 취약해져가는 것입니다. 정무공 사후 주나라와 정나라 간의 관계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무공의 부인은 신나라 신우의 딸 무강이었습니다. 무강은 정무공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태어날 때 무강이 잠을 자다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거꾸로 나오는 난산이어서 무척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름을 오생이라 짓고 그를 미워했다고 하죠. 이 아들이 바로 정무공의 뒤를 이어 정나라 제후가 된 희오생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둘째 단은 쉽게 태어나 무강이 편애하였습니다. 더구나 단은 미남에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강이 정무공에게 단을 세자로 세우자고 여러 차례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정무공은 오생 역시 문무를 겸비한 출중한 아이라는 점과 장자서열 원칙을 이유로 들어 끝까지 오생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정무공은 희단을 정나라 영역 중 황하 이북에 위치한 외딴 지역 공성의 제후로 봉했습니다. 자신의 사후, 형제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 것이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기원전 743년 정장공이 15살의 나이로 정무공을 이어 정백이 되었습니다. 정장공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춘추 전국시대 제후스러운 실력, 권모, 술수, 수완을 가진 제후였습니다. 마치 삼국지의 조조처럼 여러 수완과 실력으로 춘추시대 극초반 정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죠. 이제부터 정장공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장공이 처음으로 상대해야 했던 것은 당연히 어머니와 동생이었습니다. 공성의 땅을 물려받은 희단은 공성 땅에 사는 제후의 동생이라는 뜻에서 공숙으로 불렸습니다. 정장공의 어머니 무강은 공숙에게 더 나은 봉토를 내리라고 정장공을 압박했습니다. 처음에 무강은 공숙에게 제읍을 하사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제읍은 요새이기 때문에 정무공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분봉하지 말라고 했을 만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정장공은 제읍만큼은 공숙에게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무강이 노리던 바였습니다. 무강은 정장공에게 그렇다면 경성을 봉해주라고 압박합니다. 경성은 말 그대로 정무공이 수도를 회땅으로 옮기기 전 정나라의 수도로 지금 말로 치면 신도시가 생기기 전 구도심을 의미하는 땅이었죠. 이 땅을 동생에게 준다는 것은 사실상 정나라에 2명의 제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정장공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숙이 경성의 주인이 되었으며 이후에 사람들은 공숙을 큰 고을의 주인이 된 제후의 동생이란 뜻에서 태숙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숙은 경성의 주인이 된 후 무강의 지원하에 계속 힘을 길렀습니다. 사냥을 핑계로 군대를 훈련시켰고 경성의 모든 수입을 자신이 독차지하되 형이자 주인인 정장공에게는 세금 한 톨도 바치지 않았죠. 결국 정나라 사람들조차 자기들의 나라가 2개로 쪼개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무려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정장공의 나이 37세, 태숙의 나이 34세가 되는 해인 기원전 722년 드디어 사건이 발생합니다. 태숙이 군사를 일으켜 경성의 소속이 아니었던 언과 늠염이라는 땅을 장악하며 노골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죠. 이에 어전 회의에서 정장공의 부하였던 공자 여등이 태숙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건의했으나 어쩐 일인지 정장공은 이를 거절하고 회의를 종료시킵니다. 그날 오후 공자 여가 정장공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장공은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즉 사실 태숙단을 처단하고 싶으나 아직까지도 모후인 무강이 태숙을 지지하고 있고 또한 태숙이 명백한 모반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태숙단을 제거하려 들면 나라 안팎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크게 출몰할 것이라는 걱정이었죠. 이에 공자 여가 계책을 올립니다. 사실 정장공은 아버지 정무공의 뒤를 이어 정백이 되었음은 물론 주나라의 경사로서의 직위도 함께 물려받았죠. 그런데 주나라 왕실을 방문하여 자리를 오래 비우면 국내의 태숙과 무강 세력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몰랐기 때문에 매우 오랜 시간 주나라로 입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과 늠연을 장악한 태숙단은 정장공이 주나라로 입주하겠다는 소문만 들리면 바로 반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해 보였죠. 그래서 공자연은 정장공이 주나라로 입주한다는 소문을 내고 정장공이 실제로 군대를 몰고 주나라로 입주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태숙이 즉각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태숙이 신정을 공격하기 위해 경성을 비우면 그 사이 자신이 주력군을 거느리고 경성 근방에 매복하고 있다가 경성을 장악해버린다는 계획이었죠. 또한 정장공 역시 제읍에서 주나라로 넘어가지 말고 공자여가 경성을 차지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군대를 동쪽으로 돌려 느면 땅을 공격함으로써 태숙의 주요 거점 두 곳을 동시에 장악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장공은 공자여의 계책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온 나라에 정장공이 주나라로 입주하러 간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는 4월 하순이었는데 무강이 태숙 단에게 밀서를 보내 5월 초 군대를 일으켜 도성인 신정을 공격하라고 지시하지요. 그런데 이 밀서가 중간에 정장공의 부하에게 발각됩니다. 그러나 정장공은 이 밀서를 몰래 증거로서 확보하고 그 밀서와 똑같은 밀서를 그대로 태숙에게 전달하지요. 태숙은 즉각 답장을 써서 5월 초에 신정을 공격할 테니 내부에서 호응해달라고 무강에게 부탁합니다. 이 답장 역시 결국 정장공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정장공은 모든 모반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장공은 계획대로 주나라로 떠나는 척하며 제읍으로 군대를 이동시킵니다. 정장공의 행렬이 주나라 국경지대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태숙단은 우선 아들인 공손화를 많은 뇌물과 함께 위나라로 보내어 원군을 확보해 올 것을 지시하고 자신은 즉시 군대를 일으켜 신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경성 인근에 매복해 있던 공자여의 군대가 비어있던 경성을 급습했습니다. 성 안의 모든 군대가 신정으로 향한 후였기 때문에 경성의 주민들은 즉각 항복합니다. 이에 놀란 태숙이 군대를 돌려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장공과 공자여가 태숙의 군대에 퍼뜨려 놓은 세작들이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즉, 정장공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태숙을 위해 모든 것을 베풀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태숙이 정장공을 배신하고 모반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러자 태숙의 군대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반수 이상이 탈영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싸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태숙은 자신의 두 번째 거점인 느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느면 역시 제읍에서 군대를 돌린 정장공에 의해 정복되어 있었죠. 망연자실해진 태숙단은 황하를 건너 자신의 마지막 거점인 공성으로 들어가서 공손활이 위나라의 원군을 데려올 때까지 방어전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장공은 이미 이를 눈치채고 공자여의 군대와 합류하여 공성을 빠르게 공격했습니다. 더 이상 공성의 방어가 불가능함을 깨달은 태숙단은 스스로 자결합니다. 이렇게 태숙의 반란은 허망하게 종료됩니다. 공성 안에 진입한 후 정장공은 자신의 하나뿐인 친동생 태숙의 시체를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을 시켜 자신이 확보했던 2개의 밀서와 함께 무강에게 보내며 황천에 이르기 전에는 어머니를 다시 뵙지 않겠습니다 라고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정나라 남서쪽의 한지인 영곡으로 안치시키지요. 이렇게 정장공은 37세의 나이에 정나라를 확실하게 통일합니다. 정장공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른 분노 탓에 어머니에게 사실상의 절연을 선언했으나 신정에 돌아오자 즉각 이를 후회했습니다. 한편 무강이 유폐된 영곡의 관리인 영고숙은 무강과 태숙단의 행동이 과했으나 정장공이 무강과의 인연마저 끊고 그녀를 유폐보낸 것은 너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장공을 찾아가 이를 간했고 정장공 역시 이 일을 후회하고 있으나 군주로서 한번 맹세한 것을 되돌릴 수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영고숙이 꾀를 내어 땅을 파서 샘물이 나오면 그 옆에 지하실을 만들고 그곳에서 두 분이 만난다면 이것이 황천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정장공은 영고숙의 말대로 인공 황천을 만들어 무강을 다시 만났고 이후 무강은 더 이상 정장공을 해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나라 사람들은 정장공의 효심을 크게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원군을 확보하기 위해 위나라로 갔던 태숙단의 아들 공손활은 많은 뇌물을 바치고 성공적으로 위나라의 원군을 얻어서 정나라로 돌아가던 도중
자신의 아버지가 이미 공성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즉시 위나라 원군을 거느리고 국경지대인 느면 땅을 공격하여 이 땅을 일시적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정장공은 주나라, 괭나라의 군대까지 동원하여 즉각 대부 고거미에게 200승의 군대를 주어 느면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때는 이미 태숙을 돕기 위해 파견되어 있던 위나라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였기 때문에 공손활은 고거미의 공격을 버티지 못했고 결국 위나라로 도주하여 망명하게 됩니다. 한편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고 동주 정권을 안정화시킨 주 평왕은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동생 휴왕의 세력을 모두 뿌리 뽑은 후 그의 동조했던 괭나라를 확실하게 자신의 우호 세력으로 채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나라의 최대 지지 세력인 정장공이 정나라 내부 단속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자 자신의 사람인 괭나라 제후 기보에게 정장공이 자리를 비운 동안만 일시적으로라도 경사의 직위를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보는 자신의 세력이 정나라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을 알고 사양하며 귀국했고요. 그런데 이 소식은 정장공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장공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주나라 왕실로 들어가 왕에게 아련하고 본인의 덕이 부족하여 왕께서 괴공을 경사로 삼고자 하셨으니 자신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주평왕은 동주를 세우면서 자신의 사촌인 정무공 굴돌과 손을 잡고 신흥 세력을 중심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최대 지지 세력인 정나라 제후가 더 이상 주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겠다는 선포를 한 것이죠. 주평왕의 입장에서 정나라의 이탈은 즉각적인 동주 정권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주평왕은 자신의 태자 호를 볼모로서 정나라로 보내고 정나라 역시 세자인 호를 주나라로 보내어 서로의 신뢰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정장공은 이를 수용했고 그때부터 주평왕이 승하할 때까지 정장공은 주나라에 머물며 왕의 경사로서 왕을 보필합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주평왕이 승하했고 결국 정나라의 볼모로가 있던 태자호가 주나라로 복귀하여 왕이 되고자 하였으나 정나라에 가 있는 사이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 화병이 되어 재위식을 치르기도 전에 급사하게 됩니다. 결국 태자호의 아들 왕손 이미 왕위를 계승하니 이 사람이 주환왕입니다. 주환왕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볼모를 교환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화병으로 죽게 만든 정장공이 두려웠습니다. 주평왕과 정장공은 육촌관계였습니다. 태자호와 정장공은 칠촌관계로 아직까지는 친척이라는 어느 정도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환왕과 정장공의 사이인 8촌쯤 되면 이미 친척은 친척이 돼 사실상 남남이 되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정장공은 얼마 전에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귀양 보냈던 사람입니다. 8촌인 주나라 왕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뻔했죠. 주환왕은 즉위하자마자 괴공 기보를 우경사로 임명하여 주나라의 실권을 괴공에게 모두 부여했습니다. 정장공은 주나라 왕실 내 경사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했으나 좌경사라고 하여 실권이 없는 명예직으로 물러났죠. 이를 괘씸하게 여긴 정장공은 주나라 왕실에서 물러나 정나라로 돌아왔고 이후 계속 정나라에 머물며 제후로서의 업무에만 충실하게 됩니다. 정나라 조정이 돌아온 후 정장공은 새로운 왕이 자신을 박대한 일을 신하들에게 말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상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즉각 주나라를 공격하여 왕을 깨닫게 하자는 고거미와 같은 강경 세력과 주황공이 스스로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자는 영고숙 같은 온건 세력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결국 정장공은 그 완충책을 제시한 제족의 의견을 따르기로 합니다. 즉 주나라와 정나라의 접경지대인 온과 낙당에 벼와 보리를 약탈해오고 주나라의 다음 행보에 따라 대응하자는 것이죠. 주나라가 이를 강하게 규탄하면 이를 사죄하면서 정나라의 입장도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고 만일 주나라가 어떤 반응도 취하지 않으면 그때 이 일을 계기로 사죄하면서
궁에 다시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장공은 온과 낙당의 벼와 보리를 약탈해왔고 주환왕은 이에 크게 분노했으나 부하인 주공 흑견의 조언에 따라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기로 합니다. 한편 정장공은 주환왕이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전혀 반응하지 않자 주나라로 입궁하여 왕에게 사죄하고 다시금 주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나라에서 사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힘이 된다냥.